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전해주신 질문인데요. 이제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재정 적자 확대가 우려된다. 그리고 그렇게 확대된 적자를 국채 추가 발행으로 메운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오히려 채권 투자에 좋지 않은 것 아닐지 그런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그런 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고,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하죠. 그죠? 보편적인 걸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투자 시장의 생리 좀 먼저 말씀드리고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항상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팩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면 이미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기 전에 그렇게 기대를 해서 먼저 쫙 움직인다는 어떤 선행성 꼭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항상 시장은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항상 된다는 것.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 한 8월 달인가요? 8월 달에는 사실은 실업률 그냥 4.1, 4.43까지 올랐고, 물론 BOJ 금리를 좀 올려서 연캐리 트레 청산이 있었지만 시장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금리가 확 떨어졌고요. 그때 제가 최근에 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근데 또 지금은 또 반대로 좀 과도할 정도로 어떤 그 트럼프 정책 관련된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또 반영되고 있다. 좀 정리를 하면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도 기본적으로 어떤 현상보다 선행성을 갖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어떤 방향성일 때 과도하게 가거나 또 오버슈팅, 언더슈팅 항상 가고 있다는 이 두 가지는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좀 드립니다. 오늘 방금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이게 여담인데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투자업계에 한 대학 졸업하고 한 28년 있었습니다. 28년 있었고, 또 해외 상품을 다룬 지가 2000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24년 차입니다. 24년 차인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체득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위험에 노출될 때는 뭐냐면은, 앞에 예상치 못한 웅덩이가 있을 때가 우리가 굉장히 크게 발을 헛디뎌서 크게 사고가 나지만은 모든 사람이 앞에 웅덩이에 있다라고 하면 웅덩이 안 빠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이 알고 있다는 건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란 얘기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모든 분들이 트럼프가 되면은 뭐였죠? 트럼프 정책에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고 재정 적자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이런 로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 스토리텔링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 움직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그걸 인지한다는 거, 아까 제가 첫 번째 시장 속성 말씀드리는 게 선행성으로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게 측면이 강하다는 거는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죠. 일단은 지금 재정적자 관련해서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축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트럼프 정책 뭐였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관세 정책, 그죠? 관세 정책 때문에 결국은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우리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수입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죠? 두 번째, 감세 정책. 그죠? 세금을 또 법인세나 이런 걸 더 까주는 얘기들. 그리고 세 번째, 불법 이민자 정책. 대충 한 세 가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게 이런 정책 모두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관세 정책 얘기는 한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주제로. 말씀 한참 드릴 수 있지만 오늘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요 세 가지 정책 모두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채권 투자에서 힘드신 분 이해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항상 말씀드린 얘기가 뭐냐면 채권은 적어도 1년 이상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현재 아까 그 세 가지 정책 모두 다 사실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촉발 어떤 요인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오히려 이거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더 클 거라는 게 전문가들 페이퍼입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미국의 예일 대학교에서 그 스터디가 하나 나왔어요. 스터디 나왔는데 관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관세가 글로벌 경제를 그 교역량도 위축시켜 주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관세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처분 소득 여러분 아십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내가 1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100만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30만 내면 내가 쓸 돈은 70만 원이잖아요. 이게 가처분 소득인데 결국 관세라는 게 결국은 이런 세금 같은 효과라는 거죠. 즉 우리가 미국 사람 입장에서 가처분 소득을 중장기적으로 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좀 전문 페이퍼를 읽으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초기에는 이제 인플레 우려가 살짝 작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고, 실제로 트럼프 1기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1930년대도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감세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쨌건 간에,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효과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두려운 효과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크게 촉발하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얘기가 결국은 어떤 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돼서,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커져서 그 적자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살 사람이 없어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뭐 대충 이런 스토리텔링이잖아요. 자, 그것 말씀 좀 드리죠. 첫 번째, 과연 우리가 이제 트럼프 공약대로 지금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면 이만큼, 예를 들면, 100 해서, 예를 들면 이 공약은 100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면 500억 정도, 500만큼의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분명히 겹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겹치는 거 빼고 나면 좀 줄어들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의 방위비 그 주둔군 관련해서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 10배 내라고 하잖아요. 현재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1.5조 정도를 연간 내는 비용인데 도널드 트럼프는 너희 나라 잘 사는 나라니까 10배 내라고 하잖아요. 15조를 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15조 못 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다 계산을 하고 블러핑을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계산을 하고 하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이에 절충이 될 겁니다. 즉 제가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 국내에 어떤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든 정책 공약을 쫙 발표해. 그거 다 공약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을 좀 우리 실제로 이행될 때는 그거 좀 달라진다는 걸 좀 볼 거. 그러면 실제로 그만큼은 아닐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갑자기 뭐 미국 국채,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화당에 둘 다 지금 돈을 계속 푸는 쪽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트럼프가 조금 더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인데 어쨌건 간에 다 그렇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케이. 100번 양보해서 그대로 다 국채가 발행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항상 모든 자산의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그러면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는 제한되어 있으면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채권은 반대로 금리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5%, 6%, 7% 이렇게 갈 수 있고 채권 가격은 야 끝장이야 이제 답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 자, 이 전제가 뭐냐면 아까 공급 사이드에서 아까 국채 발행 물량을 오케이 뭐 트럼프 얘기한 대로 다 국채가 발행한다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수요가 결국은 수요는 제한돼 있고 공급이 만큼 늘려면 수요와 공급 미스매치가 나서 가격이 폭락하고 금리가 폭등한다는 로직이 되는 건데 여기서 수요가
수요가 한정돼 있다는 가정에 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느는 것만큼 상당수 수요도 증가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물론 조금 영향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자, 먼저 보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리 보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지금 글로벌리 3대 축이지 않은 경제가 미국, 유럽, 중국인데 어떠해요? 미국 제외하고 유럽과 중국은 제가 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유럽이 좀 걱정이에요. 유럽이 많이 걱정이에요. 뭐냐면 유럽이 한때는 미국 경제하고 거의 표현은 1대1의 규모인데 유럽이 이미 많이 좀 줄어들어서 유럽은 현재 미국의 80%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유럽에 어떤 문제가 있죠?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서포트하는 거라든지 부채가 되게 많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한때는 유럽에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가 양대 축이었는데 이미 프랑스도 망가졌어요.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굉장히 부채를 많이 조달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프랑스가 지금 유럽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2011년대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디냐면 이태리거든요. 이태리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유럽을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한 채권 독일 국채밖에 없어요. 독일 분투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일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독일이 만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인데 유럽이 안 그래도 지금 표현이 그런데 그로키 상태야. 뭐 권투랑 두들겨 맞아 그로키 상태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뭘 얘기했죠? 관세 장벽을 올리겠다 했잖아요. 차이나에 대해서 60% 관세를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니버셜 관세를 해서 보편적 관세를 다 올리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유럽 상당히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어떤 미국의 어떤 미국 국채 이외의 투자할 나라가 이론적으로 메이저 국가 중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기축통화 발권국으로서의 지위가 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자산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파생 상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체 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형 해치펀드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보통 파생 상품, 대체 자산, 주식형 해치펀드들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담보가 뭔지 알아요? 아세요?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 즉 파생상품 거래가 커지고 주식형 해치펀드가 커지고 대체자산 거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담보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그 담보물이라는 게 지금 유럽도 저 모양인데 뭐 그렇죠. 중국 주식을 그러니까 중국 국채를 담보를 인정해 주겠어요? 한국 국채를 담보를 인정해 주세요? only one입니다. only one. 미국 국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담보자산의 수요는 계속 점증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미국 이외 국가들이 굉장히 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미국만큼 믿을 만한 나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통의 경우 출발 좀 다시 돌아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채권 발행 많이 하면은 그거 누가 사줘?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머징 마켓 국가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뭐 표현이 그런데 어떤 나라고 얘기할까요? 뭐 아프리카 국가를 합시다. 아프리카 국가인데 현재 무역 수지가 되게 적자고 재정도 많이 적자고 그래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사줘요?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국채 발행 확 늘리면 가격이 바로 폭락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도 과거에는 전 세계 채권 시장이 양축이거든요. 미국과 유럽인데 유럽이 망가지고 있어요. 거의 only one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는 계속 차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원금 상환이 아니라 이자 갚는 목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고 제가 어젠가요? 기사 하나 읽었어요. 일본이 그동안은 이제 보면은 일본 투자자들이 사실은 미국 국채 수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오해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국채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팔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않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어제 레포트에 어떤 얘기 있었냐면 보통 채권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자와 달리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를 이렇게 해칭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동안은, 그러니까 지난 한 1년 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만약에 일본이 미국 달러를 해칭하고 투자를 하면은 미국 금리가 높지만 오히려 해칭 코스트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달부터 해칭 코스트를 감안하고도 미국 국채금리 합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었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고, 지금 보면은 이제 보세요. 일본 내의 입장에서 볼까요? 일본 내국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일본이 BOJ 금리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일본 국채 투자하면 일본은 깨지잖아요. 반면 일본 채권 투자를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산 정상에서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 했잖아요. 즉 이왕이면 내가 들어갔을 때 금리가 높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가 투자한 이후에 1년 내지 2년 뒤에 금리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은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지금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있지만 큰 그림에서 지금 4% 중반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우리가 요거는 이제 미국 내의 어떤 정책 당국자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 견해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다 틀렸어요. 그래서 공급이 되게 많아져서 수요는 여전히 크게 늘질 않으면 그럼 가격이 더 밀릴 것이고 금리가 5% 넘어갈 거거든요. 또 흑자가 얘기하는데 금리 6%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스테디하게 5% 이상으로 올라가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경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버팁니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 대출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모기지 채권이거든요. 근데 모기지 채권이 최근에 한때 이제 3% 후반대 갔던 게 국채금리가 지금 4%대 중반 올라가니까 다시 미국 모기지 금리가 지금 7%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는 미국 국채가 미국의 주택 대출 받을 때 장기저리 고정금리로 받은데, 그 중요한 건 리파이낸싱이잖아요. 리파이낸싱이고 신규로 대출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중평균 대출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굳이 제가 신용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요? 우리가 카드 대출 이미 20% 넘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얘기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그걸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아니야 다를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돈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바이든을 갈아치운 거잖아요. 우리 대출금리 너무 비싸고 물건 사기 너무 힘들어서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국채금리가 5% 넘는다는 건 대출금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문가지입니다. 트럼프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반대로 가는 행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은 미국은 우리나라 분들과 좀 달리 퇴직연금 펜션 부자 되게 많잖아요. 401k라고. 펜션 부자가 많는데 예를 들면 연금 투자해서 은퇴할 때 100만 불 이상 이렇게 가져가면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금에 주식 투자하는 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자, 만약에 금리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5%, 6% 지속적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 주식시장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글쎄요. 이거는 견해가 좀 여러분이 다를 수 있지만은 저는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우리가 현재 밸류에이션이 더 갈 수 있다 안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밸류에이션이 지금 20배가 넘어요. 비싼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비싼데 보통 이제 주식 밸류에이션 할 때 페어 밸류 계산할 때 할인율이 있잖아요. 할인율이 시중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게 되면은 적정 가치가 더 떨어지죠. 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주식이라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업에 투자하는데 과연 고금리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했을 때, 물론 완전히 M7 주식 몇 군데 제외를 하고 얘기합시다. 그런 형을 많이 창출한다니까. 근데 과연
과연 그렇게 조달 코스트가 비쌌을 때 과연 기업들의 마진 증가율이 어닝 그로스가 좋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정당한 그러니까 저스티파이가 되려면 어닝 그로스가 예상만큼 쭉 나와줘야 멀티플이 버티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조달 코스트 너무 올라간다고 하면은 분명 일정 부분 어닝 그로스가 버티기 힘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기업 측면에서 그렇지만 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아까 그런 대출금 너무 비싼 거에 되게 되면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위축되죠. 그럼 당연히 디맨드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좀 얘기 길었습니다만은 금리가 5% 넘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일시로 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5% 넘어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이 못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이런 자산시장도 잘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망가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좀 다시 정리를 하면 금리가 5% 넘어간다는 거는 주식만 깨지는 게 다른 자산이 다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5% 이상 되니까 주식하지 말, 채권하지 말아야 돼라는 거는 그 논리라면은 주식도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얘기 좀 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패닉에 물론 지금 저도 이게 지금 뭐 오늘 저녁 때 클래스가 있는데 뭐 좀 거의 수업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통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제가 뭐 혹자나 이게 제가 그 썸네일에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금리 내린다는 얘기를 지금 당장 금리 내린다라고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에서는 절대 금리 레벨 높은 거고 그리고 이후에는 금리가 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주식시장 측면도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자 금리 4.5 좀 더 오른다 합시다 그러면 4% 후반대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ETF 관점에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미국 국채금리 4.5일 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가나 거액자산가들을 얘기입니다. 사실은 4.5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좀 거칠게 얘기하면 10년 만기 개별 국채를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토탈 수익률이 45% 나오잖아요. 근데 45%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금이면은 45%지만 예금 45%가 아니라 더 커집니다. 왜? 6개월에 한 번씩 4.5 이자 받아서 다시 재투자 들어갈 거잖아요. 50이 넘어가요. 근데 그럼 배당률 또한 4.5인데 그게 뭐 매력적이냐는데 아니요. 채권 4.5는 확정입니다. 배당은 주식의 변동성이 있지 않아요. 확정 거의 10년에 한 50% 정도 나는데 당연히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설령 금리 인상 리스크가 더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은 개별 채권을 사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레벨이면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바이앤홀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물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뭐냐면은 뭐 다들 채권 판다고 하는데 물론 팔 수가 있겠죠. 어떤 정통적인 펀드가 매도한 것보다는 최근에 어떤 금리가 요번에 4%, 3% 후반대에서 4% 중반대까지 넘어가는데 큰 기여를 한 게 뭐냐면 헤지펀드들. 헤지펀드가 국채 숏을 쳤죠. 숏을 쳐서 굉장히 많이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4.5 근처에서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꿀렁꿀렁 되고 있죠. 즉 뭐냐면은 그러면 채권 헤지펀드를 할 때는 헤지펀드라는 게 공매도잖아요. 공매도를 하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 대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4.5가 됐어. 그러면 최소 1년에 4.5%씩 캐시플로가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현재 레벨부터는 헤지펀드가 공매도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조달 비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제 가정이 다 틀렸어. 트럼프가 생각보다 더 많이 발행하고 또 생각보다 매수가 안 늘었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식이 그러니까 금리가 5% 넘었어. 근데 사실 많이 흔들려. 그러면 아까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그럼 행정부나 연준 입장에서 어떻게 그 금리를 떨어뜨려야 주식시장도 안정화되고 다 정부도 안정이 될 거잖아요. 뭐 부동산 담보대출도 마찬가지고. 그럼 방법 있어? 뭐 이 고민이잖아요. 뭐 다 알겠는데 다 깨졌어. 근데 금리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 방법 있어? 라는 건데 네, 방법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 국채를 사주는 마지막 볼은 누구냐면요.
연준이 있습니다. 미국은 발권 국가입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정부 부채, 참고로 미국은 현재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지금 120%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국가 중에 전 세계 넘버원이 누구냐면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280% 돼요, GDP 대비. 근데 일본 여전히 멀쩡하죠. 물론 경제가 다른 측면도 있지만은, 근데 어떤 거냐면은 현재 BOJ,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 일본 국채에 일본 BOJ가 샀던 규모가 전체의 한 40% 육박합니다. 근데 반면 지금 연준은 몇 프로, 미국 국채 몇 프로를 갖고 있냐면은 최근에 계속 QT를 했잖아요. QT가 뭐예요? QT는 어떤 거죠? 국채를 산다, 판다, 시장에. 어떻게 된 거죠?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팔았죠, 계속. 그래서 그 결과로 현재 연준에서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건 한 15% 내외밖에 안 됩니다. 즉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BOJ처럼 미 연준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 연준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하면은 저의 경우 그거에 대해서 뭐 시행하기 어렵겠지만은 이미 BOJ가 지난 10년간에 그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물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건 간에 여긴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국채가 재정적자 커서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져서, 그래서 채권 가격에서 금리가 살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 급락,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란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일단은 발행 규모도 과연 그만큼 될지, 실행량이 좀 줄어들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런 반대편에 수요자 측면도 아까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수요는 꾸준히 이제 오히려 과거보다 그 위상이 더 올라가면서 꾸준히 수요가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5% 이상의 금리를 그 레벨에서 머무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은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즉 도널드 트럼프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쫙 반영해서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고, 물론 한두 달 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 레벨에서.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채권은요, 단타 치는 거 아닙니다. 1년 이상 보시면은 현재 이 어떤 변동성이나 선제로 가는 것들이 좋은 투자 기회가 분명히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고, 결국은 이런 어떤 방금 뭐 인플레이션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긴 호흡의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펀더멘탈요. 연준이 이 의사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오늘 또 촬영했지만은 물가 데이터, 노동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이게 더 중요하게 수렴한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늘다고 하더라도 그런 다양한 투자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올렸지만 추세적으로는 큰 걱정 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정치적 노이즈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은 결국 좀 시간이 지나면요, 정치적 노이즈는 사라지고 매크로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뭐, 아무튼 요즘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침착하게 좀 긴 호흡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현재 채권 시장을 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는지가 보이실 거고,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